안녕하세요. 야담과부입니다. 옛날 옛적 달빛 고운 밤이면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마음이 설렜다지요. 마을 어귀 장독대 옆 바람 따라 전해지던 이야기들. 이곳은 잊혀진 옛 이야기를 다시 불러오는 곳. 저희 야담과부와 함께 조선의 뒷골목에서 속삭이던 비밀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마음씨 하나는 태산처럼 올곧고 힘 하나는 황소처럼 당찬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돌쇠라 불렀지요. 이름처럼 오직하고 단단한 사내였습니다. 허나 가진 것이하곤 늙으신 홀어머니와 비바람 겨우 가리는 낡은 초가삼간이 전부였으니 마을에서는 알아주는 가난뱅이 신세를 면치 못했지요. 매일같이 동이 트기 전지게를 짊어지고 산에 올라 해가 진력해야 내려오는 고된 삶이었지만 돌쇠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남을 원망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땀 흘려번 돈으로 어머니께 따순 밥 한 그릇지어 올리는 것을 생의 낙으로 여기는 그런 순박한 사내였습니다. 그날도 돌쇠는 평생 제 것인 양 익숙한 지게를 짊어지고 장터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땀 흘려 해온 나무 한 짐이 꽤나 묵직했지만 장에 가서 이걸 팔아 어머니 몸보신이라도 시켜드릴 생각에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지요. 어머니, 오늘 저녁엔 고깃국에 흰쌀밥 한번 잡숴보시오. 이놈의 나무만 팔면 되니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릴 때였습니다. 한창 평화롭던 마을 어귀가 갑자기 시끌벅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 일인가 싶어 고개를 들어보니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 최진사댁 앞에서 큰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성난 황소의 포효 같은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로 울려 퍼졌습니다. 이 요망한 것! 썩 나가거라! 우리 집안의 씨를 말리려 작정한 게냐? 칠거지악 중에서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죄가 으뜸이거늘 내년은 그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구나. 당장 내 집에서 썩 꺼지란 말이다. 목소리의 주인은 이 일대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 탐욕스러운 부자, 최진사였습니다. 그의 발치 아래에는 한 여인이 소복 차림으로 엎드려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고 옷고름은 반쯤 풀어 헤쳐진 채 흙바닥에 고개를 받고 가녀린 어깨를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지요. 최진사의 아들 최서방에게 시집갔던 몰락한 양반 가문의 여인 서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찍이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저마다 한마디씩 수군거렸습니다. 쯔쯔, 불쌍해서 어쩌나. 시집 온 지 3년이 되도록 아이 소식이 없으니 쫓겨나는 게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리 매정하게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칠 것이 뭐람. 입던 옷까지 하나 챙겨주지 않은 모양일세. 조용히 하게. 최진사 성깔 모르는가? 괜히 눈밖에 났다간 우리까지 봉변을 당할 수 있네.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과 두려움 섞인 속삭임 속에서 서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흐느낄 뿐이었지요. 그 모습이 하도 처량하여 돌쇠는 차마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내년에 애비가 그래도 한때는 글줄이나 읽던 선비라 하여 며느리로 들였더니 가문대대로 내려오는 불운을 몰고 온 게로구나. 성녀를 며느리로 들였으니 이 최진사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어서 꺼지지 못할까? 그 말과 함께 대문 안에서 보따리 하나가 서하의 등 위로 툭 하고 던져졌습니다. 그마저도 값나가는 물건은 하나도 없는 해진 옷가지 몇 개와 작은 물건이 들어있는 초라한 보따리였지요. 서하는 그제야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흙먼지가 잔뜩 묻은 얼굴을 들어 올린 순간 돌쇠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엉망이 된 모습이었지만 그 여인의 얼굴에는 타고난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돌쇠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체념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억울함과 강인함이 함께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자신의 결백을 소리 없이 외치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저 여인은 죄를 지은 사람의 눈이 아니다. 필시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것이리라. 결국 서하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제 몸뚱이만 한 서름을 짊어진 채 비틀거리며 마을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찾고
최진사댁 대문은 무정하게 쾅하고 닫혔습니다. 소란이 끝나자 사람들은 제각기 흩어졌고 마을 어귀에는 다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돌쇠는 무거운 마음으로 장터에 가 나무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돈을 손에 쥐고도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내내 흑먼투성이 얼굴로 세상을 원망하던 서화의 눈빛이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 드릴 고기를 사고 쌀을 사면서도 문득 그 여인은 오늘 저녁밥이나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결국 돌쇠는 평소 다니던 큰 길 대신 으슥한 냇가로 향하는 샛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였지요. 그리고 그의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냇물에 몸을 반쯤 담근 채 더 깊은 곳으로 한 발 한 발 내딛는 서화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금방이라도 세상을 등질 사람처럼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아무런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부인, 지금 뭐 하는 짓이오? 돌쇠는 지게고 뭐고 내팽개치고는 단숨에 냇가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살이 다리를 휘감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화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이거 놓으시오. 내일이 춥게 내버려 두시오. 서화는 발버둥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산에서 단련된 돌쇠의 팔심을 당해낼 수는 없었지요. 돌쇠는 거의 반강제로 그녀를 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아니, 목숨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이리 함부로 버리려 하시오. 죽을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로 살아남을 생각부터 해야 하는 것이 아니오. 산란이요. 이제 와서 제가 어찌 산단 말입니까? 세상이 다 저를 버렸는데 저는 이제 갈 곳도 기댈 곳도 없는 몸입니다. 서화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녀의 처지가 너무도 안타까워 저도 모르게 불쑥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내 집으로 갑시다. 예, 우리 집이 비록 누추하고 가난하지만 비바람은 막아줄 수 있소. 늙으신 어머니와 나 단둘이 사는 집이니 부인 하나 몸 누울 공간이야 어찌 없겠소. 일단 기운부터 차린 연후에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이오. 서화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온 마을 사람이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외면했는데 생면부지의 이 가난한 나무꾼은 어찌하여 자신에게 손을 내미는 것일까? 그녀의 눈에서 의심과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최진사 댁 앞에서 부인이 쫓겨나는 것을 봤소. 부인의 눈을 보니 죄를 지은 사람의 눈이 아니었소. 내 사람 보는 눈이 아주 없는 놈은 아니오. 그러니 걱정 말고 나를 따라오시오. 그 말에 서화의 눈에서 끝내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무명 두루마기를 벗어 흠뻑 젖은 그녀의 몸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냇가에 나뒹굴던 그녀의 작은 보따리를 챙겨들었지요. 돌쇠의 집으로 가는 길,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화는 자신을 위해 기꺼이 젖은 길을 걸어주는 이 사내의 넓은 등에서 아주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돌쇠의 어머니는 아들이 흠뻑 젖은 여인을 데리고 들어서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돌쇠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처자는 누구인데? 이리 비 맞은 생쥐 꼴이람? 돌쇠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노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쯔쯔, 딱 하기도 하지. 최진사 그 영감탱이가 사람 하나를 아주 잡았구나. 여봐라, 아가. 이리 가까이 오너라. 노모는 서화를 아랫목으로 이끌어 앉히고는 마른 옷을 내어주며 따뜻한 아궁이 불에 그녀의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갓 지은 따끈한 밥에 소박한 나물 반찬을 차려내왔습니다. 변변찮은 밥상이지만 시장할 테니 어서 수저들게. 밥심이라도 있어야 억울함을 풀든 새 삶을 찾든 할 게 아니냐. 서화는 자신을 아무것도 묻지 않고 거두어준 돌쇠 모자의 따뜻한 마음에 끝내 목이 메어 밥을 넘기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서화는 돌쇠의 초가삼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이 없었고 그림자처럼 조용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부지런하기는 이를 데 없었지요. 새벽같이 일어나 집 안팎을 쓸고 낡은 옷을 꼼꼼히 꿰매고
돌쇠 모자가 먹을 음식을 정갈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가난하지만 삭막했던 돌쇠의 집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하에게는 물건이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최진사댁에서 쫓겨날 때 던져준 보따리 속에는 낡은 옷 몇 벌과 작은 반지꼬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유독 그녀는 그 반지꼬리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해가 지고 모두가 잠든 밤이면 그녀는 호롱불 아래서 조용히 그 반지꼬리를 열어보곤 했습니다. 그 안에는 색색의 실과 바늘, 그리고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작은 꽃 모양의 골무가 들어있었습니다. 서하는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그 낡고 해진 골무를 가만히 만지작거리며 깊은 시름에 잠기거나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돌쇠가 보기엔 그저 평범하고 낡은 골무일 뿐인데 그녀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쇠가 산에서 해온 나무와 약초를 마당에 내려놓았을 때였습니다. 서하가 조용히 다가와 나무단을 살피더니 그중 몇 개를 따로 골라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 나무는 그냥 땔감으로 쓰기엔 아까운 것입니다. 돌쇠가 의아해서 묻자 그녀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당나무인데 결이 곱고 부드러워 최상급 종이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저 소나무는 송진이 적고 속이 단단하여 태워서 그 으름을 모으면 아주 좋은 먹을 만들 수 있지요. 장에 가져가시더라도 땔감 파는 곳이 아니라 종이나 먹을 만드는 지전이나 묵점에 가져가시면 훨씬 좋은 값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녀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돌쇠는 반신반의하며 서하가 시키는 대로 물건을 가져갔고 평소보다 무려 대여섯 배나 높은 값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돌쇠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평생 나무만 해온 자신보다 방 안에만 있던 여인이 나무의 가치를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부인은 어찌 그리 나무를 잘 아시오? 돌쇠가 감탄하며 묻자 서하는 수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돌아가신 제 아버님께서 평생 글을 읽고 쓰시던 선비셨습니다. 어릴 적 어깨너머로 보고 들은 것이 조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서하의 지혜는 돌쇠의 성실함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녀는 돌쇠가 가져오는 온갖 산물들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풀이 귀한 약재가 되는지, 어떤 버섯에 독이 있는지, 어떤 흙이 좋은 도자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지를 귀신같이 알아맞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돌쇠와 서하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정이 쌓였습니다. 돌쇠는 서하의 지혜와 고운 마음씨에 반했고 서하는 돌쇠의 우직함과 따뜻한 배려에 닫혔던 마음을 열었습니다. 늙은 노모는 두 사람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아들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돌쇠야, 저만한 교수가 또 어디 있겠느냐. 내가 평생을 함께할 배필로 삼아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게다. 어느 달 밝은 밤, 돌쇠는 쭈뼛거리며 마당에서 달을 보던 서하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인. 네. 내가 많이 부족한 놈인 줄은 아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 부인을 호강시켜줄 자신은 없소. 하지만 부인을 굶기거나 눈물 짓게 하지는 않을 자신이 있소. 내 평생을 다해 부인을 아끼고 지켜줄 것이오. 그러니 괜찮으시다면 나와 함께 여생을 보내주지 않겠소? 투박하고 서툰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돌쇠의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서하는 말없이 고개를 들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그렁그렁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노모를 모시고 조촐하게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또 한 번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돌쇠 놈이 단단히 미쳤나 보군. 소박맞은 성녀를 안방에 들이다니 집안이 망할 징조야. 그러게 말일세. 복 없는 여자를 들였으니 이제 저 집도 다 끝났네. 끝났어. 하지만 남들의 저주 섞인 뒷말과는 달리 돌쇠의 집에는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하의 지혜 덕분에 살림은 날이 갈수록 좋아졌습니다. 돌쇠가 좋은 당나무와 약초를 팔아 목돈을 쥐게 되자 서하는 그 돈으로 작은 밭대기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산에서 캐온 약초를 밭에 옮겨 심어 정성껏 길렀지요. 세 식구는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돌쇠는 더 이상 가난한 나무꾼이 아니었습니다. 성실한 약초꾼이자 지혜로운 아내를 둔 든든한 가장이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도 예전처럼 돌쇠네를 무시하지 못하게 되었지요. 한편 그 무렵 최진사에게는 큰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새로 부임한 관찰사가 매우 강직한 인물이라 곧 암행어사를 풀어 지방 토호들의 비리를 파헤칠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것입니다. 최진사는 평생을 남의 것을 빼앗고 고리대금으로 백성의 고혈을 짜내며 부를 축적한 자였습니다. 그의 창고에는 썩어나는 곡식과 재물이 가득했지만 그만큼 죄도 많았지요. 만약 암행어사가 들이닥쳐 자신의 장부를 조사하기라도 한다면 목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이었습니다. 일이 일이 되면 곤란한데 어떻게든 어사의 눈과 귀를 막아야 할 터. 그러려면 막대한 뇌물이 필요할 게야. 최진사는 초조하게 방안을 서성이다가 문득 얼마 전부터 귀에 들어오던 소문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돌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소방맞은 과부를 데려다 살더니 산에서 노다지라도 캤다더라. 글쎄 말일세. 밭을 사고 집수리까지 했다지 뭔가. 분명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산삼밭이라도 발견한 게 틀림없어. 최진사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거니 그놈이로구나. 내 산에서 나는 귀한 것들을 몰래 훔쳐다 제 배를 불리고 있었던 게야. 괘씸한 놈. 최진사는 자신의 탐욕과 불안을 애먼 돌쇠에게 돌렸습니다. 그는 돌쇠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자신의 위기를 모면할 자금으로 삼을 음흉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평화롭던 돌쇠의 집에 검은 그림자가 들이닥쳤습니다. 최진사가 보낸 기골이 장대한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집으로 쳐들어와 마당에 있던 약초들을 짓밟고 살림살이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이놈들! 네 집이라고 와서 행패를 부리는 게냐? 돌쇠가 앞을 가로막자 하인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놈이 돌쇠냐? 진사 어르신께서 내 놈을 찾으신다. 내 놈이 어르신 소유의 산에서 허락도 없이 귀한 약초와 나무를 훔쳐 팔았다는 죄목이다. 얌전히 우리를 따라와야 할 것이다. 뭐라고? 나는 내 땀으로 정당하게 나무를 하고 약초를 캤을 뿐이다. 내게 그런 죄는 없다. 돌쇠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건장한 사내들에게 붙들린 돌쇠는 꼼짝없이 최진사 댁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서하가 울부짖으며 뒤따르려 했지만 하인들이 거칠게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계집은 썩 비켜라. 괜히 끼어들었다가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돌쇠는 최진사 댁의 어두컴컴한 광에 갇혔습니다. 최진사는 돌쇠 앞에 나타나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이놈, 돌쇠. 내 놈이 정녕 죽고 싶은 게로구나. 감히 내 산에서 나는 보물들을 훔쳐 내 놈의 배를 채워 바른 대로 고하지 못할까? 내 놈이 발견했다는 산삼밭이 어디냐? 어서 물어라. 진사 어르신, 저는 맹세코 그런 것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 힘으로 땔감을 하고 약초를 캤을 뿐입니다.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여봐라. 저놈의 주리를 단단히 틀어라. 입을 열 때까지 아주 호되게 다루거라. 최진사의 명령에 따라 모진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돌쇠가 버티자 최진사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또 다른 악랄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저놈의 입을 열게 할 방법이 있지. 저놈에게는 아주 귀한 약점이 하나 있지 않은가. 최진사는 하인들을 시켜 서화를 잡아오게 했습니다. 남편이 잡혀간 뒤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서화는 영문도 모른 채 최진사 앞에 끌려왔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아가. 아니지. 이제는 천한 나무꾼의 안악이 되었으니 아가라는 호칭도 과분하겠지. 최진사는 서화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서화는 두려움에 몸을 떨면서도 꼿꼿한 자세를 잃지 않고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제 남편을, 제 서방님을 풀어주십시오. 그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다. 하하. 죄가 있고 없음은 내가 정하는 것이다.
내 서방의 목숨이 어찌 될지는 이제부터 너의 입에 달려있다. 최 진사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듣자 하니 내년에 친정이 망하기는 했어도 숨겨둔 재산이 꽤 된다고 하더구나. 그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바른 대로 고하거라. 그리하면 내 서방의 목숨만은 살려줄 수도 있다. 서한은 그제야 최 진사의 진짜 속셈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돌쇠의 재산이 아니라 있지도 않은 자신의 친정 재산을 노리고 이 모든 짓을 꾸민 것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망했습니다. 숨겨둔 재산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 년이 감히 나를 속이려 들어? 내 애비가 그리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다. 분명 어딘가에 막대한 재산을 숨겨두었을 터. 내가 그것을 모를 리가 없다. 어서 말하지 못할까? 최 진사가 고함을 치며 그녀를 위협했습니다. 서하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이대로 버티다가는 남편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고 거짓을 고하자니 내놓을 재산이 없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였습니다. 그때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그녀에게 남겼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서아야, 이 아비가 너에게 물려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허나 세상이 모두 너를 속일지라도 진실은 결코 너를 속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 가문의 진정한 보물은 땅속 깊은 곳에 묻혀 있느니 언젠가 내가 가장 절박할 때 그것이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서한은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최 진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최 진사의 얼굴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지. 어서 말해보거라. 저희 집안의 보물은 말씀하신 대로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제가 그곳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약조해 주십시오. 보물을 찾으면 제 서방님을 무사히 풀어주겠다고 말입니다. 물론이다. 내가 재물을 탐하는 것이지 사람 목숨을 탐하는 것이겠느냐. 어서 앞장서거라. 서한은 그렇게 자신의 운명을 건 마지막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서한은 최 진사와 그의 하인들을 이끌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이제는 폐허가 되어버린 자신의 옛 친정집터였습니다. 한때는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지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했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잡초만 무성하고 담벼락은 허물어져 올시년스러운 기운만이 감돌고 있었지요. 이런 곳에 보물이 묻혀 있단 말이냐? 최 진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투덜거렸습니다. 서한은 말없이 집터 뒤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낡은 석등 하나가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이끼가 잔뜩 끼고 군데군데 이가 빠진 볼품없는 석등이었습니다. 서한은 석등 앞에 멈춰 서서 품속 깊이 간직해왔던 작은 반지꼬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작은 꽃 모양의 골무를 꺼내 들었지요. 지금 장난하는 게냐? 고작 그깟 골무 하나를 가지러 이 먼 길을 왔단 말이냐? 하지만 서한은 그의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석등의 받침돌 부분을 찬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작은 홈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놀랍게도 그 홈은 그녀가 손에 든 꽃 모양 골무와 정확히 일치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서한은 떨리는 손으로 골무를 홈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러자 마치 제자리를 찾은 열쇠처럼 골무가 홈 안으로 찰칵 하고 들어맞았습니다. 서하가 골무를 쥐고 살짝 힘을 주어 돌리자 드르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석등의 받침돌 일부가 옆으로 미끄러지며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오, 최 진사는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을 빛내며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공간 속에는 금은 보화 대신 기름 종이에 쌓인 낡은 책 한 권만이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감히 나를 능멸하는 게냐? 보물은 어디 있느냐? 최 진사는 분노에 차고함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 서하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뒤뜰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 가문의 진정한 보물입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께서 평생을 기록하신 매매일지입니다. 매매일지.
이따위 종이 쪼가리가 보물이란 말이냐? 최 진사가 책을 빼앗아 던져버리려던 순간 서화가 그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지가 아닙니다. 아버님께서는 학자이셨지만 세상 물정에도 밝으셨습니다. 특히 최 진사 나으리와 같은 부패한 세도가들과 거래하실 때면 그 모든 과정을 낱낱이 기록해 두셨지요. 서화는 책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빽빽한 글씨로 거래 날짜, 장소, 증인, 거래 물품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아버님께서는 거래에 사용된 종이가 어느 지방의 것인지, 먹이 소나무 그으름으로 만든 송연먹인지, 기름으로 만든 유연먹인지까지 모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훗날 누군가가 계약서를 위조할 것에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서화는 책의 특정 페이지를 펼쳐 최 진사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곳에는 몇 해 전, 최 진사가 서화의 가문으로부터 헐값에 논밭을 사들였던 날의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적혀 있군요. 최 진사가 내민 계약서는 안동에서 만든 종이의 송연먹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눈속임일 뿐이니 진짜 계약서는 따로 보관한다. 라고 말입니다. 나으리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땅 문서는 가짜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나으리가 배신할 것을 미리 아시고 당신만이 아는 방식으로 만든 특수종이와 먹으로 진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다른 곳에 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바로 이 일지 안에 암호처럼 기록되어 있지요. 서화가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어깨너머로 배웠던 종이와 먹에 대한 지식은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최 진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악행이 기록된 증거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성을 잃은 그는 책을 빼앗아 불태우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내 이놈 최 진사, 내 며느리와 아들에게서 손 떼지 못할까? 어디선가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며 몰려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저마다 낫과 괭이, 쇠스랑 같은 농기구들이 들려 있었지요. 그 중심에는 돌쇠의 늙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서화가 최 진사를 따라 나서기 전 몰래 돌쇠의 어머니에게 모든 계획을 귀띔했던 것입니다. 노모는 한달음에 마을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최 진사의 만행을 알리고 그들을 규합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를 이어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마패를 지켜든 암행어사와 그를 호위하는 관졸들이 횃불의 빛을 받으며 위풍당당하게 나타났습니다. 최 진사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최 진사의 모든 악행은 꼼꼼하게 기록된 매매일지와 그동안 그의 등살에 고통받아왔던 마을 사람들의 증언 앞에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결국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던 돌쇠는 무사히 풀려났고 서화는 아버지의 명예와 부당하게 빼앗겼던 가문의 재산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돌쇠와 서화는 되찾은 재산으로 폐허가 되었던 서화의 친정집을 예전처럼 아름답게 복원하고 마을의 가난하고 억울한 이들을 도우며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을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혜롭고 어진 아내와 성실하고 마음 따뜻한 남편의 만남을 칭송하며 우러러보았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쇠의 집에는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화가 옥동자를 낳은 것입니다. 성렬하는 억울한 누명은 사실 자신의 아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라는 것을 숨기고 서화의 재산을 탐냈던 최 진사가 꾸며낸 비열한 거짓말이었음이 온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가진 것 없던 나무꾼 돌쇠는 세상이 버린 여인의 진가를 알아본 따뜻한 마음 하나로 부와 명예, 그리고 세상 가장 귀한 아내와 아들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번쩍이는 황금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믿어주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평생에 걸쳐 보여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리 궂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꿋꿋하게 뿌리내린 나무는 결국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법이지요. 여러분의 삶에도 지혜로운 서화와 우직한 돌쇠의 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